황혼의 빛이 먼지 쌓인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의 미세한 금이 간 벽면과 오래된 나무 책상 위를 어슴푸레 비추고 있었다. 민호는 그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닳고 다른 가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모서리가 달아해졌지만 부모님의 환한 미소는 사진 속에 여전히 선명히 살아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머릿속에 맴도는 그날의 경보음이 현실을 갈갈이 찢는 듯 아프게 울려 퍼졌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차갑고 무자비하게도 너무 빠르게 전해졌다. 일상의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듯했다. 더 이상 가족 식탁을 둘러싼 웃음소리도, 집으로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던 따스한 손길도 없었다. 남겨진 세 남매는 거센 폭풍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했으나 순간에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언니 지수는 벽에 기대어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 준비는 내가 다 맡을게. 부모님을 외롭게 보낼 수는 없잖아. 끝나면 다시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을 나눌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둘이 궁핍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그 옆에서 동현은 굳게 담은 주먹을 살짝 쥐고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배 타고 어업 일자리를 구할게. 힘들겠지만 매달 돈을 보내줄 거야. 우리 어른이 돼서라도 부모님 목까지 이 집을 지켜야 하니까. 민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 한 구석에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여린 희망의 불씨가 맺혀 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들이마시곤 고통을 삼키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도 공부를 계속하거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볼게. 내 발로 꿋꿋이 설 거야. 우리 셋이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내자. 바깥바람이 문틈 사이로 불어와 얇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먼 곳에서 전해져 온 위로의 손길 같았다. 비좁은 방 안, 세 남매는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 순간 그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어떤 장소가 아닌 남은 사람들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삶의 의미가 되었다. 새로운 생활의 초반은 숨가쁘고 험난한 리듬 속에서 흘러갔다. 매일 아침 햇살이 오래된 창문 틈새로 스며들기도 전에 지수는 일어나 조용히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어머니를 대신해 부엌 살림을 책임지며 새 끼를 마련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고 두 동생의 잠자리 하나하나를 세심히 챙겼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위태로운 집안이 놓여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묵묵한 의지가 반짝였다. 동현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만에 집을 떠났다. 그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동생들을 꼭 안아준 뒤 이른 버스를 타고 항구를 향했다. 바다 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매서운 바람이 배를 흔들었고 거센 파도는 몸을 부딪히듯 몰아쳤으며 멀미는 구토를 동반해 고통을 안겼다. 밤이면 맨몸으로 하늘 아래 누워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동현은 배와 그물을 놓지 않았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낮과 밤 없이 그물을 던졌다. 그의 소포에는 변변찮은 용돈 외에도 삐뚤빼뚤하지만 따뜻한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나 괜찮아. 지수랑 민호. 건강 잘 챙겨. 돈 모이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 막내 민호는 천진난만한 학생에서 이제는 말없이 성장해가는 청년이 되었다. 낮에는 하숙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밤이면 근처 학습관 무료 보충 수업을 듣느라 분주했다. 피곤이 몰려오면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다. 노란 전구빛 아래서 젊은 꿈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살아있었다. 하숙방은 채 10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다. 좁은 침상과 책상, 오래된 선풍기와 잡다한 물건들로 꽉 차 있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세 사람이 온전히 공유하는 세계였다. 다리를 펴기도 어려운 불편함 속에서도 그들의 숨결과 조심스러운 웃음은 상처 입은 삶을 꿰매는 따뜻한 실이었다. 어느 늦은 밤, 민호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동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신호가 약해 목소리가 자주 끊겼지만 그 말투는 평온했다. 바다의 파도가 심해. 배가 못 들어와. 너희 먼저 밥 먹어. 건강 잘 챙기고. 민호는 상대가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니 바래진 벽과 작은 재단 위에 놓인 가족 사진과 희미한 전등빛만이 어슴푸레 비치고 있었다. 그는 촛불을 하나 더 켰다. 흔들리는 촛불은 두근거리는 마음처럼 여리게 떨렸다. 바람이 방문 틈새를 스치며 윙윙거렸지만 그 방 안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부모님은 없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언니와 형이 함께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순간 고요가 흘렀다. 마치 우주마저 숨을 죽이고 그 조촐한 기도를 듣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차량 소리가 잦아들고 밤은 다시 흘러갔다. 그 평온함은 잘 풀어놓은 실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가족의 사랑과 굳은 결심으로 단단히 직조된 것이었다. 30의 나이는 민호에게 소리 없이 다가왔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다. 그 나이는 말없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고 한때 접어두었던 듯 보였던 꿈들이 가슴속에서 여전히 미묘하게 반짝이는 순간들이었다. 수년째 그는 세 자매가 함께 보냈던 그 좁은 하숙방에 살고 있었다. 그 방은 때로는 상실과 눈물로, 때로는 소박한 식사 한 끼에도 웃음 짓던 기억으로 가득한 돌아갈 곳이었다. 지수는 이제 시장가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매달 빠뜨리지 않고 동생에게 마른 식료품과 정성 어린 손편지를 보내주었다. 동현은 여전히 어업을 택해 파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가 항구에 닿을 때마다 전해주는 안부 전화는 여전했다. 함께 살진 않지만 그들의 끈끈한 가족에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민호는 출판사에서 조용히 책을 편집하며 지내고 있다. 성실함이 필요한 업무는 민호의 성격과 꼭 닮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간 작은 문예 교류회에서 그는 유진을 만났다. 온화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마치 자결하는 햇살 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 같았다. 유진은 막 입사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생기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사소한 일상조차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는 그녀에게서 민호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두 사람은 복잡하지 않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카페에서 느긋한 오후를 보내기도 하고 공원을 거닐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도, 함께 낡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다. 어느 날 사진 전시회를 보고 난 뒤 민호는 조심스럽게 유진을 하숙방으로 초대했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천장 구석에 스며든 습기 자국, 비스듬히 쌓인 책 더미, 낡아 손때에 묻은 책상, 그리고 작은 재단 위 가족 사진이 여전했다.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먼지 쌓인 책장과 서류가 가득한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여긴 불편하지 않아? 정말 괜찮은 거야?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지하게 답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어. 이곳은 내 청춘이 담긴 공간이야. 네가 괜찮다면 네가 이곳의 일부가 되어주었으면 해. 유진은 미소 지으며 가족 사진 위에 손을 얹었다. 불편하다기보다 자랑스러워. 당신이 과거도 현재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져. 그날 이후 유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의 세계에서 지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부모님도, 지수 언니와 동현 오빠의 희생도 대신할 수 없지만 유진의 다정함과 이해는 외로웠던 시간과 희망찬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내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은 이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온전한 우리 집이 되었다. 수년간 함께한 세월 끝에 민호와 유진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화려한 연회나 황홀한 조명 대신 교회의 작은 절 마당에 간소하게 놓인 나무 테이블 몇 개만이 전부였다. 지수는 언니답게 손수 결혼 음식을 차렸고 동현은 어업 스케줄을 조정해 하루만 쉬고 와천으로 간단한 장식을 달았다. 가까운 친구들과 몇몇 동료들, 그리고 민호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주인까지 모여 축복해 주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속에는 말하지 못한 애정이 조용히 고여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그대로 예전 하숙방에 머물렀다. 민호는 조금이라도 밝게 보이길 바라며 전구를 환하게 교체했고 책이 깔끔히 정리되도록 나무 선반을 들여놓았다. 유진은 손재주를 발휘해 곳곳에 작은 꽃병을 꽂아두었다. 여전히 비좁았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갈 미래와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무기력한 첫 해가 지나자 부부는 병원을 찾았다. 처음 받은 초음파 사진은 희망과 긴장이 섞인 순간이었지만 의사는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말했다. 두 사람은 긴 손을 맞잡고 서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매번 화면에는 희미한 자주빛점 하나만 떠 있다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먹먹한 공허함뿐이었다. 3번이 임신과 3번이 유산. 첫 번째는 유진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직 내 몸이 준비되지 않았나 봐 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이후로 그녀의 입술은 굳어졌고 눈빛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다. 세 번째 유산 소식을 병원 문자로 전해 듣던 날, 유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듯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조심스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커피잔을 나르고 선반을 조립하던 그의 손 역시 그 어떤 말보다 무력해 보였다. 아프다는 걸 알아. 그가 낮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길이 있어. 유진은 대답 대신 창문 너머로 가랑비에 젖은 낡은 지붕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빗방울을 실어나르듯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좁은 창틀 사이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 민호가 혼자였던 시절, 지수 언니와 동현 오빠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던 밤들, 부모님 재단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같은 방 안에서 민호 곁에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다. 상처난 마음으로도 눈물 흘리며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그럼에도 남아있는 사랑이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희미해진 글자들을 더듬어 보았다. 한때 적어두었던 다짐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서로를 놓지 않는다. 가족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될 존재다. 그 아래에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금은 셋이지만 언젠가는 내 톡은 5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어떤 형태가 되든 너는 언제나 나의 집이야. 12월 말이 되자 한국의 날씨가 뜻밖의 쌀쌀해졌다. 초겨울 바람이 하숙방 창문 틈을 스며들어 유진이 오래된 헝겊 조각으로 손수 꿰맨 얇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연말이면 누구나 설날을 기다리듯 설렘을 품게 마련이지만 민호와 유진에게는 올해가 달랐다. 그들은 설날까지 남은 날짜를 헤아리는 것만이 아니라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는 작은 생명의 심장 박동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수차례의 절망과 간절함을 견뎌낸 끝에 맞이한 정기 초음파 검사는 운명의 순간 같았다. 모니터에는 또렷한 태낭 이미지가 나타났고 의사의 목소리는 다른 때와 달랐다. 태아 심박동이 분명히 들리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며 태아 발달이 양호합니다. 유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기 심장, 단 3글자만 전했을 뿐인데 상대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내 숨가쁜 기침 소리가 이어졌다. 민호는 상사에게 인사조차 못한 채 전화기도 외투도 없이 뛰어나왔다. 단 한 걸음만 늦어도 꿈같은 이 순간이 사라질 것만 같아 미친 듯이 자전거를 몰아 막힌 도로를 지나 진료소 앞에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뛰어들어갔다. 작은 진료실 구석에서 배를 감싸쥐고 앉아있던 유진을 발견하자마자 민호는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직 평평한 배 위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드디어 우리에게 왔구나.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빠 여기 있단다. 그날 이후 비좁던 하숙방은 전보다 환해진 듯 보였다. 아침마다 민호는 대학 진학 꿈을 적어두었던 오래된 수첩에 산모 수첩 지표를 정성껏 옮겨 적었고 유진은 작은 양말을 한 켤레씩 뜨개질하며 아기 용품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희망은 초음파 결과지의 수치만큼이나 매일 자라났다. 가을비처럼 예고 없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진통을 시작했다. 민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유진을 병원으로 태워 달렸고 추위에 떨면서도 입속으로는 제발 우리 모녀가 무사하길 이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 시간 이어진 분만의 순간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댈 수조차 없었던 민호는 부모님을 잃고 언니와 오빠가 가족을 지키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마침내 들려온 생후 첫 울음소리는 그의 가슴 속 모든 얼음을 깨부수는 듯했다. 분만실 문이 열리자 의사는 민호에게 한 아이를 건넸다. 작고 연약한 존재는 첫 숨결을 막 내쉰 듯 보였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 눈앞이 흐려져 말문이 막혔지만 참아두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부모님을 잃고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 3번이 유산을 견뎌내며 삼켰던 눈물 모두가 이 순간에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라 이름 지은 아기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가 널 꼭 안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잃지 않을 거야.
아빠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듯이 말이야. 민호민, 은 굳건함을, 진실준, 은 진실함을 뜻한다. 가난한 하숙방에서 태어나 차가운 비바람을 겪으며 자라더라도 네가 아빠와 엄마에게 가장 선하고 강인한 존재가 되라는 서약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날 밤 차디찬 병실에서 민호는 잠들지 않고 아내와 아기를 지켰다. 그리고 속삭이듯 자장가를 불렀다. 저 옛날 아빠 방 작은 창문이 있었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 하지만 오늘부터는 넌 그 창문 너머를 밝히는 새로운 빛이란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 부모가 된 기쁨은 민호와 유진의 눈빛 하나하나, 작은 몸짓마다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이를 돌보는 첫날들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민준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마법보다도 황홀했다. 두 사람은 교대로 밤을 새워 분유를 타고 토닥이며 마치 태교를 거꾸로 배우듯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누구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다. 그 모든 순간이 수많은 상실 뒤에 내려온 값진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여전히 두 가지 일을 병행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면 예전처럼 책상에 웅크리지 않았다.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어 잠든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 애썼다. 유진은 여전히 일기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은 민준의 성장 기록장으로 아기가 뒤집고 웃고 아빠, 엄마를 처음 부르던 순간까지 밤마다 조용히 펜을 움직였다. 그 모든 기록은 그들만의 보석 같은 추억이 되어갔다. 그러나 행복은 늘 그렇듯 여리디어렸다. 어느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를 스치던 중 민준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식은땀이 범벅이 된 얼굴과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볼을 본 유진이 다급히 손을 대며 외쳤다. 민호, 열이 너무 높아. 민호는 재빠르게 아기를 안아들고 작은 몸체가 불에 달궈진 것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다. 민준은 가볍게 몸을 떨며 눈동자를 흔들었고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아기를 포근히 감싸 안고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그날 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멈출 줄 몰랐다. 민호는 김서린 헬멧 너머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어두운 골목길마다 경적을 울리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로를 내달렸다. 뒷자리에 앉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연신 이름을 불렀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자장가를 불렀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단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그들은 가까스로 병원 앞에 도착했다. 간호사는 곧장 민준을 응급실로 안내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와 유진은 서로를 꼭 붙잡았다. 두려움에 가슴이 내려앉을 듯했지만 눈길 하나 떼지 못했다. 몇 분이 연겁처럼 흘렀다. 병실 복도를 가로지르는 발걸음 소리, 메아리치는 확성기 안내, 차가운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들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마침내 한 간호사가 마스크를 벗어들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고열로 인한 가벼운 경련이었지만 제때 오셔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더 이상 가족을 지탱해야 하는 든든한 남편도 괜찮은 척하던 강인한 가장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지키고자 바닥 끝에서 기어올라온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간호사의 안내로 민준이 링거를 맡고 있는 병실로 들어간 민호는 아기의 작은 손 위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괜찮아졌구나. 아빠는 정말 다행이야. 네가 모를 수 있겠지만 방금 그 순간이 아빠의 전부였어. 네가 생각보다 더 강인해서 고맙다. 유진이 뒤따라 들어와 남편 옆에 앉아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흘러내리는 눈물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우리 민준이와 함께 이겨냈어. 유진이 속삭였다. 그 말은 단지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차례 이어진 상실과 기대, 희망과 절망의 여정 끝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다짐이었다. 그 밤 불이 환하게 켜진 병실에서 아기가 평온히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있었다. 이제 어떤 시련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안고 폭풍이 지나간 뒤 삶은 한결 잔잔해졌고 고요한 햇살이 민호와 유진의 작은 집 지붕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나날이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빠를 부를 줄 알았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슬픔 한 점 없이 환하게 웃곤 했다. 한때는 남의 이야기 같았던 꿈들이 이젠 작지만 온전한 현실이 되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고 저녁이면 아기를 재우며 속삭이고 바닥에 둘러앉아 퍼즐을 맞추며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축복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배꽃이 하얗게 피어난 거리를 뒤로 한 채 유진이 산부인과 진료실 문을 나섰다. 떨리는 손에 쥔 초음파 결과지를 민호에게 건네며 그녀는 눈가를 훔치듯 말했다. 우리 곧 아기가 하나 더 생길 거래. 민호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와락 유진을 끌어안았다. 수없이 이뤄야 했던 기대와 밤새 흘린 눈물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순간만큼은 말 대신 가슴 가득 차오르는 기쁨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시간은 설렘과 감사 속에 흐르고 민주는 매일 밤 엄마 배에 기대어 공룡 이야기와 로봇 이야기, 우주비행사가 되고픈 꿈을 속삭였다. 아직 여동생이라는 말뜻을 완전히 알진 못했지만 같이 놀 친구가 생긴다는 생각에 반짝이는 눈동자로 웃음을 머금곤 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연이틀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아침 라니가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렸다. 포근한 방 안에 울려 퍼진 작은 목소리는 잠시 모든 숨결을 멈추게 했고 민호는 미소 대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레 갓 태어난 딸의 작은 손을 쥐었다. 안녕, 우리 라니. 그 이름은 혹독한 바위 틈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꽃처럼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그들의 희망을 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민주는 문가에 서서 소중히 품고 온 장난감 공룡을 꼭 안은 채 여동생을 기다렸다. 보드라운 분홍색 담요 속에서 조그맣게 움직이는 라니를 본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묻듯이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이 라니 맞지? 유진의 맑은 웃음이 방안을 환히 밝혔고 라니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작은 손가락으로 형의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고는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조용히 유진을 바라보며 이 모든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작은 집은 이제 흘러간 상실의 그림자가 아닌 매일 되풀이되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진짜 우리 집이 되었다. 늦여름 어느 날 오후 기울어지는 부드러운 햇살이 오래된 기와 지붕 위로 살포시 내리쬐고 있었다. 온 가족은 교회의 작은 집 처마 아래 모여 있었다. 소박한 이 집에는 뒤뜰에 푸르게 자란 작은 텃밭과 저 벽가에 핀 들국화 몇 송이가 전부였지만 그 속에는 땀과 눈물로 빚어낸 수많은 사랑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민준과 나는 별 모양 열매가 열리는 고과나무 주위를 제잘거리며 뛰어다녔다. 민준은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가냘픈 체구였지만 호기심 가득한 밝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형보다 작지만 또렷한 웃음소리로 오후의 고요를 깨웠다. 언니 지수는 채소를 손질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두 동생 보살피던 어린 시절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바다 사고로 다친 다리가 아직 불편한 동현은 민준의 자전거를 고쳐주고 있었다. 아픈 기색에도 손길은 능숙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호는 처마 기둥에 기댄 채 손에 든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홀짝이며 소중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말없이도 아이들의 작은 포옹,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언니와 오빠의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한편이 다정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가슴속에 이 순간을 새겼다. 잠시 후 민호는 곁에 앉아 발끝으로 시를 읽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수차례 눈물과 절망, 희망과 기다림을 함께 견뎌낸 그녀의 눈빛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일 뿐이지만 민호에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없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담담히 말했다. 이름에서 달콤함까지 우리는 정말 먼 길을 걸어왔구나. 사랑과 책임이 우릴 하나로 묶었어. 그 말에 지수는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현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묵묵히 동의했다.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아 가볍게 기댔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 순간 모두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의 날들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집 뒤편 들국화와 고과나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민호는 한때 좁은 하숙방에서 가족 사진을 꼭 쥐고 눈물 흘리던 소년이었음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굳건한 가장이자 다정한 아버지로 서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익숙한 대화, 이따금 부는 바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그들 가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평온하고 풍성한 이 오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의 선율로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